자, 때는 2017년 10월에 출제됐었던 지문이고요. 메를로 퐁띠. 자, 프랑스의 조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예술 지문인 척 하다가 철학 지문이 됐다가 다시 예술 지문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특정 작품이 창작된 특정 작품의 특정 예술갈래, 특정 예술갈래, 특정 작품. 아, 여기 뭔가 특정한 예술 작품, 예술갈래 작품이 나오는 모양이구나. 그 녀석하고 관련돼서 문제를 묻고 있구나 라는 얘기인데요. 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쨌거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핵심을 잡아서 연결하다 보면 이런 서술상의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는 그냥 쉽게 풀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퐁티의 견해로 적재하자는 것.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퐁티라면 결국 이 이야기는 다 읽고 나서 풀 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단락씩 읽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순서대로 출제했다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그건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있다. 그림이 있네. 자코 메피의 그림이 아니라 이게 조각상인가 봐요. 조각. 돌조각이래요. 돌조각. 자, 돌조각. 이것도 사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역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어디 부분도 지정해 주지 않았네.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기억의 전제. 밑줄이니까 앞뒤 문맥 보시고 풀면 되고 어휘 문제 나왔는데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다 대입해 볼 수밖에 없는 녀석이네요. 각자의 단어에다가 대입해 보는 형태의 문제.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먼저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고 딱 풀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퐁티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일단 이 아저씨하고 한번 친해져 봅시다. 자, 첫 번째. 저명한. 저명한? 이거 어휘 문제니까 바로 푸셔도 돼요.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는. 괜찮네. 그럼 땡 주는 거죠. 저명한. 바로 주는 거죠. 프랑스의 현대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술작품 나왔다. 첫 번째 문제 예술작품의 예술가의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사람은 조각이 시각적인 예술이라는 통념을 거스른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자,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예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 그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고, 자, 조각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다? 시각 예술의 통념을 거스른다고? 응? 이게 시각적 예술일 텐데, 뭔 소리야? 잘 모르겠으니까 더 넘어가고. 자, 생각하는 사람은 작가가 청동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표현이며 거칠며 시각적으로 완벽한 실루엣을 보여주지 않는다. 거칠어. 완벽하지 않아. 이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을 자,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마주한 감상자는 표면의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뭐야? 얘는 표면의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질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조각은 시각예술이다. 조각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각으로 감상하는 시각예술이라고 보는 그 통념을 깨뜨렸대. 통념을 깬 거래, 이게. 근데 어떻게 깨졌는지는 일단 아주 명확하진 않아.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깨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질감, 이 질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칠거칠, 촉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였구나. 얘는 촉각이니까 시각, 그러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조각이 시각예술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로댕을 보세요. 눈으로 보는 순간 거칠거칠한 그 감촉이 느껴지실걸요?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그런 뜻이었어. 자,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냥 얘는 반복되어 있는 것이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반복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통념을 깨뜨렸다는 게 있으니까 그냥 요거만 받아 안으시면 그냥 끝난다.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시각적인 조각 작품은 땡 또 시각적인 조각 다시 한번 뚜구둑 가져오고 대한 감상자가 거친 표면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이거 뭐야? 즉 시각적인 조각 예술에서 무엇을 질감을 느꼈잖아. 질감.
질감을 느낀 즉 촉감을 느낀 것은 무엇에 해당한다고? 중요한 말은 몸을 위한 예술이다. 아하,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몸.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몸을 위한 예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끝. 그러니까 어이구 중요하다고 아이의 출제자가 어떻게 해놨어? 어떻게 해놨어? 빠밤 이렇게 점 찍어놨잖아. 그치? 점을 찍어놨죠. 자, 시사한다라는 말도 바꿔 넣어보세요. 뭐예요?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준다. 오케이.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뭐한다? 표현해준다. 드러내준다. 오케이. 근데 이 시사라는 말은 반드시 여기에 뭐 미리, 오케이? 미리 간접자. 시사란 말, 어휘 공부. 시사란 말에는 드러내는 거야. 표현해주는 거야. 근데 미리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은근히. 이걸 시사라고 얘기해요. 알겠지? 그것은 무엇을 시사한다는 건 그걸 직접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단어의 포인트는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 드러냄. 자, 이 단어는 중요하다. 또 나올 수 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저명한 정도는 되게 명확하잖아. 그리고 자주 등장할 만한 단어는 아니지만 시사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대학 수능과 관련된 시험을 쭉 수없이 많이 보는 과정에서 여러 번 본 단어예요. 오케이? 그 시사라는 말은 아셔야 돼요. 당연히 시사 토크쇼 이거 다른 거 알지? 그때 뭐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야. 선생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주로 뭘 들냐면 시사방송을 들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듣는 거는 한 일종의 의무감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공부만 하는데 바로 퐁 하고 사회로 나가거든. 그러면 사회와의 통로의 위치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순간에 스쳐가는 뉴스의 화면에서 저거 왜 저래요?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또 국어 과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정말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그 수능 완성에도 그거 있었다고 그랬잖아.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이거 지금 현실에 딱 맞닿아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듣는 것을 거의 의무감처럼 들어요. 의무감처럼. 그런데 그때 말하는 시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때의 일들이라는 뜻이고 얘는 겉으로 드러내주는 거야. 비춰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중요하다니까 반드시 알아주시고 표현의 질감에 반응하는 촉각적인 나왔네.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었어. 여기서 이거 아니야? 이거 필요가 없었어. 다 설명해 준다고. 핵심 잡고 연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결된다고. 글이란 건. 됐지? 자, 표면의 질감에 반응하는 촉각적인 경험은 눈과 손, 코와 귀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몸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하, 결국 왜 이거 몸이라고 그랬냐면 이 촉각이 결국은 몸 전체 아니냐. 즉, 이 예술은 눈으로 보지만 촉각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 촉각과 시각이란 거 연결되어 있는 거 봤지? 그러니까 몸의 예술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총체적이다. 그래서 이건 몸이 이 시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감각의 바로 총체가 바로 몸이니까. 총체가 몸이니까 몸예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작품의 경향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의 몸의 철학을 생각하게 된다. 아하, 이 몸을 위한 예술을 통해서 글쓴이는 뭐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보니까요. 바로 기니까 그냥 퐁티만 하겠습니다. 퐁티의 몸 철학이 떠오릅니다. 참 철학도 가지각색이네요.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까지는 그래도 뭐 거시기 한데 얘는 무슨 몸의 철학이야. 희한하지? 몸의 철학. 자, 몸의 철학은 지금 살짝 보니까 지금까지 읽은 바에 의하면 몸의 철학은 살짝 보니까 감각의 총체야. 감각. 이 몸이란 건 감각의 총체에 해당하는 몸이야. 무슨 말이겠지? 감각의 총체. 그러니까 나의 몸뚱이. 몸 좋으신데요. 몸매가 너무 예뻐요. 이 몸이라기보단 감각의 총체로서의 몸이라고.
자꾸 몸이라니까 그 몸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힘들어. 그래서 지금 흐름에 따라 보면 시각과 촉각 이런 총체의 예술이다. 그러니 몸철학이 떠오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감각의 총체라는 말로 몸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자, 두 가지 다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 글의 핵심을 어떻게 잡아서 연결하고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뭐 한다고? 퐁티 이해시키기. 몸의 철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친해지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퐁티 연결했어요. 자, 퐁티는 이제 퐁티가 들어가는 거야. 예술 끝났어.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즉 감각의 총체지. 그렇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퐁티 얘기 시작. 퐁티의 특징 정리 시작.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이 모든 경험은 몸에서 시작된다. 몸에 대해 시각적 광경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뭐가 어려워. 핵심만 잡아. 그냥 모든 경험은 무엇이다? 몸에서 비롯된다. 자, 이거 연결된 거야. 몸 이렇게 연결된 거야. 몸에서 비롯된다. 모든 경험은 몸으로 하는 거다. 끝.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감, 감각의 총체. 자, 그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은 몸에 대해 시각적 광경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 무슨 소리예요?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 몸의 이 감각의 총체를 가지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각적으로 봤지만 그걸 살아있게 만들고. 무슨 말이겠어? 시각적으로 봤지만 살아있게 만들어. 봐봐. 지금 저 조각상도 내가 눈으로 봤지만 야, 그 거칠거칠한 게 말이야. 뭔가 남성미가 확 넘쳐나고 말이야. 매낀 그게 아니니까 막 다르더라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눈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게 로댕에 우와 했겠어? 누가 들어가 만져 안 돼요 막 했을 거 아니야. 그 들어오지 마세요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눈으로 보면서 우한 거지. 그거만 했겠냐고. 야, 제가 누가 창을 들고 있는데 막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말이겠어? 무슨 상을 봤는데 와, 그 아름다운 육체 와, 향기롭기까지 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감이 총체적으로 쓰이는 거야. 모든 경험이. 그러니까 시각적인 경험이 어떻게 된다? 살아있게 만들어지고. 됐지? 살아있게 만들어지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게 됐으니까 생명력이 있고 풍부해지고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야?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시각이지만 체계를 만들어. 시각적 경험을 따라 해서 종합적으로 체계를 만들어내는 녀석이야.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수능의 장에 가서 이해할 수 있느냐? 불가. 문제 그걸 이해하고 앉아있어. 이건 뭐예요? 한번 상상해봐야 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뭐만 가져와. 하여간 시각적인 걸 체계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면 돼.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살짝 내가 이것까지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건 몸을 단순히 몸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각의 총체라고 생각하고 이어간다면 완벽하다. 너무 좋다. 근데 그거 못하면 상관없어. 그냥 몸이라고 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넘어갔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몸의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그건 바로 뭐냐면 몸을 단순히 몸뚱이 육신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얘를 무엇으로? 주체.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주체로 승격시킨 거야. 몸이 주체다. 인식의 주체다. 자, 됐죠?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세계의 의미, 그는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세계의 의미는 그 속에 뿌리박고 있는 주체인 몸에 의해서만 길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따단. 자, 몸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세계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 자, 세계의 의미를 주체인 몸을 통해서 끌어낸다. 끝났어. 됐지? 자, 본다. 그가 말하는 몸은 그저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끝. 됐지? 자, 퐁티의 몸철학이 뭔지 핵심만 잡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인간이 그 경험한 세계에 대한 의미 부여가 무엇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몸이 주체가 된 거야.
근데 몸은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한다고? 감각의 총체.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달라고 가볼게요. 퐁티는 몸의 경험을 현상과 관련된다. 아하. 자, 몸이 경험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체계를 만들어낸 거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다 따라왔지, 다 따라왔지, 다 따라왔지, 다 따라왔지. 그치? 딱딱딱딱 되잖아. 뭔가 되는 거 같지? 뭔가 되는 거 같지? 그런데 그런 경험을 현상과, 자, 모든 경험은 몸에 의한 경험이야. 이 두 단어만 가지고 앞에가 정리 끝난 거야. 그치? 몸을 가지고 하는 경험을 무엇에 연결시켰다? 바로 현상과. 따단했잖아, 또. 따단 찍었지. 중요한 거네. 현상과 연결시킨다. 현상이란 말 자체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현상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현상이란 말에 우리 친해집시다. 현상이란 말은 우리 일상에서 그냥 쓰는 말이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쓰는 말이라고.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쓰는 말이라고. 근데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우리가 외국인 철학자들이 한 말들을 현상이라고 번역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상 한번 봅시다. 자, 현상. 자, 그에게 현상은 객관과 주관의 합작품이다. 따단. 자, 첫 번째 포인트 나왔네.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객관과 주관의 합작이다. 객관적인 것만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객관과 주관이 합작됐다. 자, 그건 또 뭔 소린데요? 기다려. 가령 방에서 TV를 보고, 오케이, 얘 좋아, 이거 좋아, 얘 들어주면 좋아.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쨍그랑 소리와 그 소리가 난 원인에 주목하여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겠지, 우리는. 왜 접시가 깼어? 여보, 뭔 소리야? 접시 깼구만. 어쩌다 그랬어? 아이고, 다쳤어?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주목.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됐지? 여기 주목해. 주목! 이거 하잖아. 이해됐지? 주목, 알지? 자, 이거 쉬운 단어. 됐고. 자, 그런데 멜로퐁티는 소리를 지각하는 수용자가 있어야 이 사건이 현상이 된다고 했다. 어허. 자, 뭐야? 자, 중요한 단어들 나왔지? 자, 이거 잡는 거야. 수용자가 있어야만 특정한 어떤 사건이 무엇이 된다? 현상이 된다. 이해됐어? 이해됐지? 핵심 잡았지? 수용자가 있어야 사건이 현상이 된다. 뭔 소리냐? 접시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무리 큰 쨍그랑 소리가 났더라도 그 진동을 소리로 지각하는 수용자가 없다면 소리라는 현상을 발생하지 않는다. 야, 이거 우리 양자역학에서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욕했었잖아. 그럼 우리가 달을 보지 않는 순간에는 달이 없다는 것이냐, 이 멍청이들아, 이거 했었잖아. 무슨 말이겠어? 우리가 관측 자체가, 측정 자체가 영향을 끼쳐서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결정해준다, 이런 거 있다고. 했지, 우리 이거. 이 집은 했지. 했어. 그거 비슷한데? 그치? 자, 그래서 어쨌거나. 수용자가 없다면 소리라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객관과 수용자의 주관이 결합해야 만들어진다. 아, 정리 끝. 자, 이게 바로 뭐야? 수용자가. 바로 주관이에요. 사건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객관이면서, 이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이면서 여기에 하나의 또 다른 대상이란 말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합쳐졌을 때 빠밤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지구상에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는 객관은 존재하나 현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리고 얘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이걸 거야. 이 감각의 총체, 몸이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겠지. 이해됐죠? 자, 이거 정리됐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지금 내가 주로 하는 작업이 뭔지 잘 봐봐. 단어들을 잡고 연결하는 걸 하고 있어. 핵심 단어들 잡고 연결하기. 쉬운 건 아니야. 이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근데 아까 내가 여기 막, 여기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읽자마자 알아내기 쉽지 않은 거니까 얘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어. 요거만 그냥 찾아오면 된다 그랬어. 이걸 고민하면 안 돼. 이런 걸 과감하게 어디를 듬성듬성 빵 날려버리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이걸 날려버리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경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단어에. 핵심 단어의 경중.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가벼운지가 있어야지 더 맑고 깨끗하게 핵심을 잡아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퐁티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자, 뭐야? 경험, 현상, 또 나오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현상이다. 따단, 자, 뭐야? 자, 퐁티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미 경험했다는 얘기는 몸의 총체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죠. 수용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한 것은 뭐일 수 있다? 주관과 객관이 결합한 현상일 수 있겠죠. 이해됐지? 주관과 객관이 결합한 현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현상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현상이란 말에서 무엇을 연결해내겠다는 거야? 현상엔 그런데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의미,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만큼 한 거네. 그치? 그 다음 뭐로 넘어가는 거야? 의미로 넘어가는 것 같아. 이해됐어? 언제나 얘기하지만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순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수준에서 공부한 것의 수준에서 뭔가를 얘기할 거야. 근데 그것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뭔 말 알겠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뭔가가 아닐 수도 있어. 응?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무슨 대학의 철학과 교수셔. 근데 말을 듣고 아이씨 나 잠깐 멜로 퐁트한테 잠깐 졸았어. 들어야지.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딱 그래. 뭐냐? 아 이거 하면 선생님 뭐 국어야? 뭐 철학을 하네? 옆에 앉으셔가지고 뽕티가 야 몸이 딱 있는데 야 너 학원 그만둬라. 퐁티 저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고. 뭔 말 알겠어? 나 인정한다고. 난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최대한 노력한다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기에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뭔 말 알겠지? 엄마가 학원 그만 다니라고 해도 꼭 나오세요. 알았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분명 이쪽하고 이쪽이 좀 연결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오케이?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게 결국 뭐였어? 막연하게 읽는 게 아니라 팍 포인트를 잡으니까 연결이 되잖아. 연결이. 내 말 알겠어? 될 수 있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의미로 넘어갔어요. 자, 모두 현상이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는 현상이 발생한 곧 의미의 탄생이라고 본다. 따단 현상이란 건 결국 자연스럽게 의미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철학자 얘기는 말이 어려울 뿐 이해하고 나서 정리해 놓으면 별 얘기 아니라 그랬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 무슨 말 알겠어? 근데 그것까지 도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론화하고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철학자이니까 가능한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일반인들은 특히 나이를 먹다 보면 철학자가 말한 걸 좀 쉽게 해봐요. 이런 얘기예요. 아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별 얘기 아니구먼. 내가 맨날 일하면서 느낀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뭔 말이겠어?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을 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르퐁티는 또 이거 얘 들어주나 봐. 좋아. 독일의 철학자 그거 아니네. 후설에 지향성이 개념을 활용한다. 자, 경험은 현상이요. 현상은 의미의 탄생이다 했을 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냐면 후설에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지향성. 지향성 뭐 어렵지 않은데 뭔가를 지향하는 건데 지향성을 가져옵니다. 자, 활용한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엇으로 향해 있다. 그렇지. 지향. 무엇을 향한다. 대충. 이러한 지향성의 개념은 수용하여는 건 뭐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옳다고 인정함. 옳다고 인정함은 수긍이야, 수긍. 긍정으로 보는 거야, 수긍. 그쵸?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어. 이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난 싫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어쩌고저쩌고 또 다수결의 원칙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특히 우리가 화작으로 넘어가면 협상. 오케이. 우리 주민들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안을 수용하죠. 라고 했을 때 그 안을 수용하죠가 바로 긍정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잖아. 난 지금도 싫어. 하지만 대신 이걸 해준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게. 이 개념이거든. 수용이란 말이. 내 말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수용이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수긍이라는 말과 차이가 나는 사례를 전해줬지만 여기는 딱 그게 느껴지는 문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철학자가 누구 걸 수용했다면 옳게 여겼을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 앞뒤 맥락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 딱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어서 가져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다분히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제자는 무슨 말을 집어넣냐면 사전적 의미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야. 무슨 말이겠어? 야, 이게 좀 너무한데? 이럴까 봐. 너무한 문제야. 나 사전적 의미로 냈어. 대한민국 국민이 수용과 수긍은 구분해야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출제자 네 생각이지.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이런 뭉충이 같은. 자, 근데 하여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보기에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김에 나온 김에 수용과 수긍에 대해서 수용과 수긍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준 거야. 무슨 말이겠어? 당신의 안을 내가 수용하겠소 라는 말이 옳다 긍정이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무슨 말이겠어? 긍정의 수용도 있지만 안 긍정의 수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 그렇게 더 제껴버리고, 자, 지향성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의미의 토대라고 봤다. 뭐라고? 토대래. 이게 또 토대. 그치? 누구야, 비트겐슈타인의 토대는 뭐였어? 토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 생활 양식이었잖아. 그치? 형식이 그 토대였다고. 얘도 뭔가 토대가 있어. 지향성이 토대야. 지향성. 무엇을 지향하느냐. 지향성이 토대가 됩니다. 자, 지향성은 모든 현상과 의미의 토대다. 자, 이것이 현상과 그 다음에 모든 현상과 의미의 토대를 이룬다. 지향성이.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읽어낸다면 그것은 그 대상과 사건에 대한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별 얘기 아니었잖아. 그치? 듣고 보니 별 얘기 아니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서 야, 저 새끼 너무하지 않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그랬더니 야, 뭔 소리야? 얘가 너무한 거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야? 지향성이 다르니까 다른 경험을 해서 일단 경험을 했는데 주관이 들어갔으니까 현상이 된 거고 그 현상을 의미를 탄생시키는데 그 의미 탄생의 바탕이 뭐였다는 거야? 경향성의 다름이지. 한쪽은 남자니까 한쪽은 여자니까. 무슨 말이겠어? 한쪽은 어르니까 한쪽은 어리니까. 한쪽은 자유주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뭐 봉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랬지? 자, 그런 얘기예요. 별거 아니었네. 자, 메를로퐁티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세계에 대한 반응을 지각. 또 새로운 개념 또 나왔어. 자, 다섯 번째 지각. 지각이라는 개념도 합시다 하고 또 넘어갔어요. 지각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감각의 총체하고 지각하고 뭔가 연결될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감각은 되게 근원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보고, 그치? 물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 지각이라고 하면 약간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발전된 한 단계 더 나아간 뭐 이런 거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넌 이거 부드러운 걸 못 느끼니? 이거 부드럽잖아. 이건 감각적 차원, 물리적 차원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오케이? 내가 이제 뭐 수업을 왔는데 반바지에 이 민소매 티를 딱 입고 서서 슬리퍼를 찍찍 끌고서 야, 서봐자 이러고 있으면 아우, 선배님 아무리 우리가 학원이지만 그리고 지각 없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지각이란 말을. 무슨 말이겠어? 그래, 사리분별력이 없는 듯한 사리분별에 해당하는 말로. 뭔 말이겠어? 즉 분별력. 요건 내 설명. 분별력쯤으로 우리는 생각해. 지각이 없는 행동. 이렇게. 자, 어휘 공부한 거야.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 그렇게 쓴단 말이야. 지각이 없는 사람, 지각이 없는 행동. 자, 그다음에 지각이라고 부른다. 지각은 단순히 감각기관이나 두뇌 활동이 아닌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자, 뭐야? 자, 얘는 뭐라고? 그냥 단순의 감각이나 혹은 두뇌의 이성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걸 넘어선 바로 뭐야? 감각의 총체. 몸의 총체.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 몸의 총체. 같이 지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아까 내가 구분했었던 것을 메를퐁티는 싫어하는 거지.
부드럽다 느끼는 거 이건 물리적인 건 감각적인 거고 지각이 있네 없네는 그 이런 거야 라고 내가 구분을 해버렸잖아. 근데 퐁티는 뭐야? 야 몸이 그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퐁티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야? 얘를 주체로 격상시켰다라고 말한 거지. 몸을. 이해됐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격상시켰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령, 자, 또 예를 들어서 땡큐.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항상 어느 하나의 시공간적 경로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당연하지. 나의 조망에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과 감춰진 부분이 있다.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모니터의 정면이다. 그런데 멜로퐁티는 이때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했다. 따단.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뭐야? 체험을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지각한다. 당연한 거죠. 아까 그 조각상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거친데 되게 꺾을 남성미가 느껴져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야? 그 거친 것을 경험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각이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게 결국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경험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 몸의 감각의 총체적인 것을 모든 경험이 온다 그랬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체험에서 온다는 건 몸의 총체를 또 강조한 말이야. 지각이란 그냥 감각적인 차원의 것도 아니고 두뇌 이성적인 것까지 두뇌 이성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결국 몸의 총체다. 그것은 체험이다. 무슨 체험? 감각 총체의 체험이다. 뭐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짐.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멜로퐁티는 이때 몸에 축적되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이때 다양한 감각이 소통되고 통일될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이 또한 순수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보통 기존의 시각을 깨는 거야. 순수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뭔지 알겠지? 이 사람 뭐야? 두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몸의 격상 이것만 생각하면 돼. 뽕티 딱 그럼 뭐야? 몸 딱 끝나면 돼. 몸이 뭔데? 감각의 총체 끝 이렇게 되면 된 거야. 경험은 몸, 무슨 말이겠어? 지각은 몸, 그래서 의미는 몸, 모든 것이 몸에서 나오면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이것이 또한 순수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이라고 했다. 그는 지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세계 속해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를 세계의 존재라고 부른다. 우린 뭐야? 결국 세계에 있으면서 그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세계의 존재래요. 아이 참 말도 많네. 자, 불편하게 말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술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지각 활동을 통해서 세계의 존재임을 지각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무엇으로 느끼는 거야? 세계의 존재이니까.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총체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니까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내가 세계의 존재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알겠지? 데카르트가 얘기했었던 뭐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데카르트로 치면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세상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거지. 그 얘기는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는 의심하는 주체로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끌어낸 거였거든.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 뭐야?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몸뚱이를 가진 총체, 감각의 총체, 몸뚱이를 가진 나라는 존재, 세계의 존재가 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순수한 객관적인 세계도 순수한 주관적인 세계도 아니야. 이건 뭐 앞에서도 주관과 객관의 합작이라 했으니까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자, 조금 받아들일만 하지.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만나 관계함으로써 지각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지각이 일어나는 장을 멜로퐁티는 현상적 장이다. 아하. 자, 현상적 장. 그러니까 이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뭐야? 경험, 그것은 현상, 그것은 의미, 그것은 세계의 의미. 계속 연결되는 거야, 다. 그것의 바탕에 뭐 있다? 몸, 총체. 감각의 총체인 몸이 있음.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의 장은 현상의 장이고, 그치? 지각의 장은 현상의 장이고, 경험의 장은 현상의 장이고,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현상적 장이라고 부른다. 현상적 장에서는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따단 포인트 요거 잡아야 되겠네. 분리되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내가 세계의 존재로서 그 세계와 분리되지 않아. 오케이?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다면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라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섞여져야 뭐가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활동은 사유보다 앞서는 몸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순간 지각하는 주체는 사유보다 앞서는,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사유보다 앞서는. 그 사유보다 앞서니까 사유를 개무시했잖아. 이해돼서? 왜 몸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선택지를 풀 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사유를 통해 이러면 뭐야? 이거 얘 거 아닌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해도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정리해서.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걸 알아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되는 건 분리가 아니라 사유가 아니라 사유에 앞서서 뭔가를 부정하고 있을 때 걔네들 챙겨야 돼. 왜? 걔네들을 얘 걸로 놓는 순간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사유보다 앞서서 몸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순간 지각하는 주체는 세계에 참여해서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됐지?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분리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사유에 앞서서 뭐한다? 참여하는 거야. 왜? 주관으로서. 주관과 객관이 합쳐져야 되니까. 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자,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멜로폰티는 세계를 주체가 사유를 통해 이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 주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한다. 사유 비판했지. 주지주의. 왜 주지주의 시 이런 거 있어? 이성중심의 시, 이미지즘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여기는 몸, 감각과 뭐가 되는 거야? 지성, 뭐 사유, 지성, 이성, 사유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너무 극성적으로 극성 맞게 주류를 잃었잖아. 절대 지성, 이성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네시 이런 거지. 아네시한 게 프랑스 쪽인 거지 또. 그래서 독일의 관념. 야, 독일만 철학하냐? 아네시. 몸이 주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몸이 알겠어?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멜로퐁티가 몸을 근원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데에는 몸보다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활동, 즉 지성을 궁극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서양 철학적 전통에 대한 도전이다. 데칼코마니 계속 나오지. 됐지? 지성, 여기 날려버려야 돼. 지성, 이성, 사유 막 날려버려야 돼. 됐어. 그럼 문제는 풀리는 거야. 됐죠? 자, 서양의 철학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은 폄하 나왔지 뭐야? 가치를 깎아내는. 오케이.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멜로퐁티는 그에 반하여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인간의 지성 또한 광범위한 몸의 활동의 일부분을 뿐이보다 따다 주의해야 될 거 뭐야. 이런 것들을 부정했지만 이게 없다, 이런 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뭐야? 포함된다는 뜻이었어. 일부분이라고 그랬지. 이해됐지? 자, 부분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서양의 지적 전통과 대립되는 것이다. 됐어. 알았어. 끝나버렸어요. 자, 어찌 보면 비트겐슈타인보다는 좀 단순할 수도 있어. 그치? 용어들이. 그 사람은 이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비교할 게 많았었지만 비트겐슈타인보다는 조금 단순한데 하여간 그다지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을 잡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역시 얘도 고리만 잘 잡으면 핵심 잡을 수 있습니다. 퐁티에게 몸은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이며 또한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표현이다. 몸을 중시하는 로댕의 작품은 이러한 멜로퐁티의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다시 돌아왔네. 로댕의 종은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을 바꿔놓았다. 그의 작품은 그저 시각적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몸의 반응은 시각적인 것만 아님. 이와 같은 작품은 관람객과 밀착된 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에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은 몸과 분리되어 작품과 몸이 밀착된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 분리 아니라고 했어.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지. 밀착이 돼야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주체가 되는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멜로퐁티의 철학과 연계된 작품이다. 그래서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을 깨움으로써 총체적인 몸을 이용하여서 봐야 되는 예술이었기 때문에 멜로퐁티의 철학하고 잘 연결되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어버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남는 퐁티는 뭐야? 몸이란 건 감각의 총체.
그래서 이성이나 지성이나 과거의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녀석.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 정도만 알면 퐁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문제 또 핵심만 딱딱 잡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2번이었죠. 특정 작품의 의의를 제시하여. 그렇지. 얘는 이 작품은 어떤 의의? 통념을 깨뜨렸다. 뭘 시사한다. 의의 있었지? 그와 관련 있는 철학의 주요 개념. 그렇지. 뽕띠의 몸철학 개념. 때주의 돼버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뽕띠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체가 없는 소리는 현상이 아니다. 지각의 주체. 그렇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수용자. 몸은 인간의 모든 경험 비롯된 그러다. 그렇지. 됐지? 주체의 지각이 세계를 창조해서 존재하는. 지각은 어찌 보면 체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오케이? 지각이 창조한다. 세계를 못 창조해요. 세계 속에 있으면서 세계를 의식하고 의미를 만드는 거지. 좀 이상하지? 몸은 다양한 감각의 소통의 통일을 이루는 작용의 주체이다. 그렇지. 됐죠? 총체이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몸이야. 근데 서양 철학의 전통과 달리 지성보다 몸을 더, 오케이, 맞다. 끝. 자, 다음 문제는 조각상이 있는데, 위태롭게 생겨있는 이 녀석을 보게 돼요. 즉, 반달 모양 위에 동그라미가 굴러내릴 듯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 때문이에요. 즉, 보지 못한 현상까지도 앞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 못 본 것까지도 체험 경험에 의해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작가가 시각이 아닌 몸을 겨냥해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됐지? 자, 총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그림이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볼게요. 관객이 아래쪽 돌이 가려져 있는 부분을 지각했더라도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주체가 참여한 세계가 분리돼. 분리 싫어. 분리 큰일이야. 분리 큰일이야. 이거잖아. 포인트. 됐어? 그러니까 막연하더라도 어느 것을 답으로 찾을 때는 명확할 거야. 핵심을 제대로 읽게 되면. 이해됐지? 일본, 뭐야 하다가, 얘는 답이네. 분리 왜 이래, 이 자식. 딱! 찍어버리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밴드 공연을 했는데 A는 둥둥둥둥 하는 베이스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B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베이스 소리 전혀 못 들었어. 그 보컬 애가 너무 잘하던데? 그래, 보컬도 잘했지. 근데 베이스가 바탕을 딱 잡아주니까 그 밴드가 되게 힘이 있었던 거야. 너 음악을 들을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대화를 나눈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A와 B가 뭐가 다른 거야? 아하, 지향성이네. 이해됐잖아. 이해됐지? 지향성이네. 끝나버리시오. 자, 그 정답 적절한 거 5번. A와 달리 B는 의식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지향하지 않아서 베이스 연주 소리를 못 들었다. 당연한 거지. 주의할 것은 3번 선택지인데요. B와 달리 A의 몸은 가수의 노랫소리나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로 기능하지 않았다가 아니야. B는 분명 뭐라 그랬냐, A는 뭐라 그랬냐면 보컬 노래도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베이스 소리 듣는 애가 보컬 소리 못 들을 리가 없어요. 보컬 소리 듣는 애가 다른 모든 연주를 못 들을 수는 있지만 베이스 소리를 듣거나 드럼 소리를 듣거나 기타 소리, 하여간 보컬 빼고 다른 거 들은 애들은 대부분 다른 거 다 듣게 돼 있어. 전체적으로 듣게 돼 있어.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스타일인 거야. 자, 지향점이 그런 거고. 자, 끝났고요. 다음. 기억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기억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은 몸과 분리돼요. 눈만 보면 몸과 분리돼. 그러니까 로댕을 봤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아저씨를 봤는데 눈만 중심이 되면 거친 표면을 알지 못하여 몸과 분리된 거야. 작품과 몸이 밀착된 관계, 세계 속에 세계인으로서 빵 들어가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지. 됐다. 자, 그렇죠? 자, 몸이 밀착된 관계를 맺기 쉽지가 않다. 자, 적절한 거 정답 2번.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 활동. 당연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치? 밀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의 총체, 거칠구나, 향기롭구나, 이게 돼줘야 된다는 거지. 다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읽고 다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답을 찍었느냐가 중요해. 뭐 헷갈리는 중에도 핵심을 찾았기 때문에 빡 찍었고, 무슨 말겠어? 오케이? 이런 게 잘한 거라는 거야. 나는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걸 다 했어요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지. 왜? 지문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철학 두 개 한번 봤어요. 자.